수명아, 상현이 연락이 안 돼서 그런데 네 시아버지가 많이 위독하셔. 지금 바로 와봐야 할 것 같아. 어머님, 애들밖에 없는데 맡길 데도 없어서요. 지금은 제가 못 갈 것 같아요. 뭐라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애들도 데리고 와야 하는 거 아니니? 아직 돌아가신 것도 아닌데요? 저희도 저희 삶이 있잖아요. 어머님, 산 사람은 살아야죠. 그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핸드폰을 귀에서 떼고 다시 봤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 전화기를 놓칠 뻔했어요. 내가 잘못 들었나? 이게 정말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인가 싶어서요. 그 말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40년을 함께한 남편이 세상을 떠나려는 순간 자식이라고 믿었던 사람에게서 들은 말이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75년 인생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죠. 때로는 가장 아픈 순간이 가장 큰 깨달음을 주더군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마주한 아들 내외의 충격적인 행동 앞에서 놀라운 결단을 내린 한 어머니의 사연입니다. 시작 전에 오른쪽 아래 빨간 버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으로 이런 진심 어린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할 수 있습니다. 모두 무료입니다. 저는 올해 75, 이정자입니다. 경기도 동탄에서 남편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제게는 자식이 셋 있습니다. 큰 아들 상현이, 둘째 미진이, 막내딸 수진이. 아이들이 어릴 때 남편 월급만으로는 부족해서 저는 새벽부터 밤까지 식당 일, 청소 일을 닥치는 대로 했습니다. 아이들 학원비 벌려고 설거지도 하고 대학 보낼 때까지 정말 악착같이 살았어요. 특히나 큰 아들 상현이는 아들이라고 더 애틋하게 키웠어요. 우리 세대는 그랬잖아요. 딸들은 아무리 잘해도 시집가면 남의 집 식구 소리 듣고 아들은 집안의 기둥이라며 모든 걸 걸던 시대였으니까요. 상현이가 중학교 때 아파서 열이 나면 밤새 옆에서 간호하고 고등학교 입시 준비할 때는 아침 4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줬어요. 그랬던 아들이 대기업에 들어갔을 땐 정말 뿌듯했죠. 그래, 그렇게 고생했지만 결국 이런 날도 오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날만큼은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어요. 그런 상현이가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여자는 어릴 때 어머니가 바람나서 집을 나가고 아버지마저 일찍 돌아가셔서 고모 집에서 자랐다고 했어요. 안쓰러웠습니다. 저도 부모 없이 자라서 그런 마음을 조금은 알았기에 더 마음이 갔죠. 어머님, 저는 시부모님을 친부모님처럼 모시고 살고 싶어요. 부모님이 안 계셔서 진짜 가족은 처음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두 손으로 수명이의 손을 꼭 잡았더니 그 아이도 눈물을 글썽이더군요. 어쩜 이렇게 마음을 예쁘게 쓰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상해 후 평생 모아둔 노후 자금으로 아들 결혼 때 동탄에 아파트를 사줬습니다. 두 사람 시작부터 힘들지 않고 걱정 없이 살았으면 했어요. 결혼 후엔 더 정성 들여 챙겼습니다. 지금은 중학교 2학년 현우, 초등학교 6학년 현민이, 그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제가 키웠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손주들 돌보고 김치 담그고 반찬 만들어주고 집안일도 도왔어요. 허리가 아파 걷기 힘든 날도 손주들 얼굴 보면 그 고통도 잊을 만큼 행복했죠. 하지만 애들이 학교에 들어가고 나선 며느리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제가 갈 때마다 며느리의 표정이 불편해 보였고 말도 점점 틱틱거렸어요. 한 번은 여느 때처럼 정성껏 담근 김치를 들고 갔는데 냉장고에 자리가 없어요. 라며 문 앞에서 받지도 않더군요. 그동안은 제가 담아다 주면 잘 먹어왔기에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 식으로 자꾸 이전과 같은 상황에서 거부하는 며느리를 대하며 어느 순간부터는 자연스럽게 발걸음이 줄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명절에도 아들이 바쁘다, 애가 아프다, 몸살이 왔다 는 이유들로 오지 않았습니다. 요즘엔 다들 그렇게 산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남편은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 일을 하고 있었어요. 건강했고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해서 은퇴하고도 집에만 못 있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일거리 삼아 나가게 된 거죠. 그러다 새벽 교대 후 순찰 도중에 쓰러진 거예요. 주민이 발견해서 119에 신고를 하였고 그렇게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의식이 없었습니다. 의사는 출혈이 깊고 상태가 위중하다고 했고 수술도 어렵다며 일단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다리에 힘이 빠져 병원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40년을 함께한 사람인데 이런 날이 올 줄이야. 정신없는 와중에 아이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들은 전화를 받자마자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둘 다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도 말이죠. 그렇게 와서 제 손을 잡아주던 딸들이 참으로 고마웠어요. 그런데 아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고 며느리는 전화를 받더니 말하더군요. 어머님, 병원은 아직 면회 제한이 많던데요. 애들 챙겨야 해서 시간 맞추기가 좀 힘들어요. 시간 좀 봐서 괜찮아지면 그때 애들 아빠랑 같이 갈게요. 그 뒤로 연락은 없었습니다. 저녁 무렵 아들 상현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요즘 회사가 바쁜 시기라며 오늘은 어렵고 내일이라도 들른다고 하더군요. 회사보다도 못한 아버지 목숨인 것 같아 그게 참 서글펐어요. 그렇게 아들 내외는 오지 않았어요. 엄마, 오빠는 대체 뭐 하는 거예요? 아빠가 이렇게 편찮으신데 아직도 안 올 수가 있어? 수진이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던진 말이었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빛엔 참지 못한 분노가 가득했어요. 남편이 쓰러진 지 벌써 사흘째였거든요. 그동안 딸 둘은 바쁜 와중에도 하루도 빠짐없이 번갈아 병문안을 와줬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그림자도 비치지 않았고 며느리는 전화조차 없었습니다. 큰딸 미진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진아, 기대하지 마. 아버지도 위중하신데 큰 소리 내지 말자. 어차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그 말에 자괴감이 느껴졌어요. 자식들이 서로를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지경까지 온 게 너무 참담했어요. 언제부터 우리 가족이 이렇게까지 무너졌을까? 그게 다 제 잘못인 것 같기도 했습니다. 큰딸까지 체념하는 걸 보니 제 마음도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진이는 참지 못하고 상현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스피커폰으로 해놔서 저도 들을 수 있었는데 회사가 너무 바빠서 그래. 저녁에 들를게. 그 말 그날 처음 듣는 게 아니었어요. 며칠째 반복되는 말뿐이었고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딸들 눈엔 오빠를 향한 분노가 가득했어요. 저도 말은 안 했지만 마음은 딸들과 같았어요. 그러던 중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식적인 안부 인사 뒤 한다는 말이 어머님, 애들 시험 기간이라서요. 제가 자리를 비우기 어려워요. 아버님은 요즘 병원이 잘 되어 있으니까 병원에서 알아서 잘 케어해 주실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차라리 이럴 거면 전화를 하지를 말지. 사람 속을 더 뒤집어 놓더라고요. 그래도 시아버지인데 얼굴 한번 보러 오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딸들은 직장도 다니는데 하루도 빠지지 않고 와주는데 전업주부이면서 시간이 안 된다니. 이래서 며느리는 남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또 지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요즘 회사 프로젝트 때문에 바빠서요. 시간 나면 갈게요. 입원했을 때부터 반복되던 말이었어요. 진심이 없는 사람의 말은 자꾸 되풀이만 됩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병실이 더 적막하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일주일쯤 지났을 때 수진이가 핸드폰을 들이밀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좀 봐봐요. 며느리가 올린 인스타그램 사진이었어요. 그날 오후에 올린 사진. 현우랑 현민이랑 새로 생긴 카페에 앉아서 브런치 먹으며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글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오늘도 소중한 하루. 우리 가족 최고. 가슴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병원엔 못 온다더니 시아버지가 위중한 상황인데 저렇게 멀쩡히 카페에 앉아 사진을 찍고 웃고 있다니. 수진이가 화가 난 얼굴로 말했어요. 엄마, 이게 말이 돼요? 시아버지 병문안은 못 온다면서 인스타질은 잘도 하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속이 쓰려오고 손끝까지 저린 느낌이 들었어요. 정말 뒤통수 제대로 맞은 느낌에 손이 떨려왔습니다. 애지중지 키운 아들, 마음 예쁘다고 생각했던 며느리,
평생 모아둔 돈으로 집까지 사줬는데 이런 대접을 받다니. 사람 마음이란 게 참 간사하고도 사악하구나 실감했습니다. 그렇게 2주일이 지났고 남편의 상태가 더 심각해졌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가족분들 모두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급히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질 않았고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현이 연락이 안 돼서 그런데 내 시아버지 많이 위독하셔. 지금 바로 와봐야 할 것 같아.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어머님, 애들밖에 없는데 맡길 데도 없어서요. 지금은 제가 못 갈 것 같아요. 기가 막혀 되물었죠. 뭐라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애들도 데리고 와야 하는 거 아니니? 그러자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아직 돌아가신 것도 아니잖아요. 나이 들면 다들 그렇게 한 번씩 고비가 있으시던데요. 산 사람은 살아야죠. 너 지금 뭐라고 했니? 어디서 그딴 말을 해? 다시 한번 말해봐. 화가 나서 순간 소리를 질렀습니다. 오해예요, 어머님. 저도 바로 못 가서 속상해서 드렸던 말이에요. 딸들이 놀라 저를 바라보고 물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하지만 저는 차마 그대로 전할 수 없었어요. 입술만 달싹이다가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어떻게 딸한테 그런 말을 그대로 전할 수 있겠어요. 남편의 마지막 길에 소란을 피울 수는 없잖아요. 조금 뒤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와이프랑 애들 데리고 지금 갈게. 하지만 바로 온다던 아들은 전화한 지 한참이 지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남편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의 마지막을 지킨 건 딸 둘과 저, 우리 셋뿐이었습니다. 아들 가족은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3시간쯤 지난 뒤 병원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며느리에게서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술 냄새였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은 붉게 달아 있었고 걸음걸이도 비틀거렸습니다. 제가 묻기도 전에 며느리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허리가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서 술을 좀 마셨어요. 통증을 잊는 데는 도움이 된다고 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시아버지의 임종 앞에서 술 냄새를 풍기는 며느리라니 이건 사람의 도리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화를 낼 순 없었습니다. 속에서 천불이 났지만 남편의 마지막 가는 길이었으니까요. 입술을 꾹 깨물고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며느리는 말이 끝나자마자 장례식장 안쪽 방으로 들어가 눕더군요. 허리가 아프다며 조문객이 와도 밥대가 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들 상현이는 옆에서 고개만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가 기가 막혀 한마디 하려는 걸 미진이가 조용히 말렸습니다. 수진아, 참아. 아버지 마지막 길이야. 그 와중에도 손주들은 영정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현민이는 할아버지 하며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고요. 가슴이 아렸습니다. 정작 아이들은 진심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조문객들이 빠져나간 뒤 며느리는 방에서 나와 부조금 봉투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더니 자기 가방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본 수진이가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새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걸 왜 언니가 가져가요? 며느리는 눈도 마주치지 않고 말했습니다. 요즘 부조금 도둑도 많다지 않아. 혹시 모르니까 미리 챙겨두는 거야. 그리고는 가방을 안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수진이는 따라가려다 멈췄습니다. 진짜 이건 아니지. 아빠 장례식장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저는 당장이라도 들어가서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장례식장이라 또다시 꾹 눌러 참았습니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명이는 내내 방 안에만 있었고 가끔 문이 열릴 때마다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만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못 일어난다던 사람이 휴대폰은 잘만 들고 있었죠. 그런데 수명의 지인들이 조문을 오자 갑자기 방에서 나와 얼굴에 미소까지 띠고 인사를 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죄송해요. 몸이 너무 안 좋아서요. 아버님 입원하셨을 때 어머님 혼자 힘드실까봐 밥 해드리고 간병도 제가 거의 다 했거든요. 몸살이 나서 며칠째 제대로 못 일어나고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며느리가 사람이 맞나 싶었습니다. 거짓말을 저렇게 태연하게 할 수 있다는 게 참 놀라웠어요. 지인들은
요즘 이런 며느리 보기 드물다. 며느리가 참 효부네. 라며 칭찬을 했습니다. 그 말들을 들으며 그 자리에서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저 한 번 더 속이 다 들어갈 뿐이었어요. 장례식 내내 방 안에서는 계속 술 냄새가 났습니다. 그렇게 장례가 끝나고 사위들이 부의금을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명부에 적힌 금액과 실제 금액이 너무 달랐어요. 액수가 반 가까이 비어 있었고 이름과 액수는 분명히 적혀 있는데 봉투들이 사라진 겁니다. 제가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수명아, 부조금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혹시 내가 가져갔니? 며느리는 태연하게 말하더군요. 네, 어머님. 제 지인들 건 제가 따로 챙겼어요. 그 순간 수진이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걸 왜 새언니가 가져가요? 그 돈을 언니가 챙기는 게 말이 돼요? 수명이는 고개만 돌리더니 가족인데 그 정도는 서로 이해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라는 말만 남기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수진이는 그대로 상현을 향해 말했습니다. 오빠는 왜 아무 말도 안 해? 아빠한테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 사람이라면 이러면 안 되지? 상현은 말없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러나 얼굴엔 미안함도 반성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장례식장에서 한바탕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자식들은 앞으로 얼굴 보지 말고 살자며 언성을 높였고 지금은 장례식이니까 그만하자. 는 말로 겨우 수습이 됐습니다. 수명이 가져간 부의금은 본인 지인들 것만이 아니었어요. 다른 조문객 봉투까지 가져간 거였어요. 참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다는 말 그날 저는 실감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 속에서도 남편을 보내는 슬픔만으로도 충분히 힘든데 이렇게 자식에게 또 한 번 가슴에 대못을 박힐 줄은 몰랐어요. 자식과 며느리가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이런 모습을 보일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눈물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배신감이 컸습니다. 어머님, 혼자 계시면 너무 적적하시죠? 제가 자주 올게요. 장례를 치른 지 일주일 만에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정성스럽게 반찬까지 들고 말이에요. 저는 순간 어리둥절했어요. 장례식에서 술 취해 부조금까지 가져갔던 그 사람이 갑자기 이러니까요. 하지만 뭐라고 말할 수도 없었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챙긴다는데 거절할 이유도 없었으니까요. 그날부터 며느리는 정말 자주 찾아왔어요. 일주일에 서너 번은 찾아왔어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제대로 식사를 못 하실 것 같다며 죽을 가져오기도 하고 지나가다 맛있어 보여 샀다며 과일도 사다 주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어요. 장례식에서 보인 모습과 너무 달라서 믿기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동안은 몸이 많이 안 좋아서 그랬던 건가 싶었어요. 사람이 아프면 성격도 예민해질 수 있으니까요. 며느리는 정말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못 오는 날에는 전화라도 하며 안부를 물었죠. 그렇게 장례식 내내 누워있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요. 딸들에게 말하니 수진이가 못마땅해 하며 말하더군요. 갑자기 왜 안 하던 짓을 하지? 뭔가 꿍꿍이가 있겠지? 엄마 조심하세요. 수진아, 그래도 잘하려는 사람한테 그렇게 말하면 되겠니? 엄마, 장례식 때 그 모습 벌써 잊으셨어요? 술 마시고 부조금까지 도둑질해 간 사람이에요. 사람 갑자기 변하지 않아요. 미진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고 했잖아요. 못 오게 하세요. 하지만 저는 솔직히 흔들렸어요. 남편이 떠난 후 집이 너무 적막하고 외로워서 누군가 찾아와 말이라도 건네주면 위안이 됐거든요. 이런 마음을 딸들은 이해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상현이가 수명이와 함께 찾아왔어요. 못 보던 비싸 보이는 외제차를 타고 왔더라고요. 상현아, 차 바꿨니? 아, 그거요? 네, 엄마. 이전에 타던 차가 오래돼서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상현이가 타던 차는 고작 5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오래됐다고 할 만한 차가 아니었죠. 뭔가 이상했어요. 며칠 뒤 수진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새언니 인스타 봤어요? 얼굴에 뭔가 손을 댄 것 같아요. 셀카도 올렸던데요. 필러 맞은 것 같아요. 뭐? 아빠 장례 치르고 얼마나 됐다고 성형외과 가서 그런 거라고 그걸 또 인스타에 올리다니.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수진이 말을 듣고 보니 정말 충격이었어요.
장례식 때는 허리 아프다고 누워있더니 그 사이에 성형외과는 언제 갔던 걸까요? 게다가 그런 걸 하는데도 적지 않은 돈이 들 텐데 혹시 그날 가져간 부조금으로 이게 인간이 할 짓인가 싶었습니다. 그렇게 집에 온 며느리의 얼굴이 달라 보였어요. 굳이 말을 꺼내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에서 경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님, 혼자 계시면 너무 외로우시죠? 이렇게 큰 집에 혼자 계시는 것도 쓸쓸하고. 혹시 저희가 어머님 댁으로 이사와서 함께 살면 어떨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 이걸 위한 거였구나 하는 생각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말은 그럴듯했어요. 어머님을 모시고 싶다고, 서로 도움이 될 것 같다고요. 하지만 뭔가 계산된 느낌이 들었어요. 한 달 동안 열심히 잘해준 것도, 자주 찾아온 것도, 모든 게 이 말을 하기 위한 준비였던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돌아간 후,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방 안에 혼자 있으니 남편 생각이 더 나더군요. 남편이었다면 뭐라고 했을까? 아마 저보다 먼저 알아차렸을 거예요. 그날 밤 수진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새언니가 또 왔다 갔다면서요? 뭐라고 했어요? 같이 살자고 하더라.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엄마, 절대 안 돼요. 저 사람들이 들어오면 엄마가 집에서 쫓겨날 거예요. 수진이 목소리에 다급함이 묻어 있었어요. 하지만 저 역시 이미 마음속으로 확신하고 있었어요. 장례식에서 보인 진짜 모습, 그리고 지금 보이는 가식적인 친절함. 이제는 다 보였어요. 한 번은 속아도 두 번 속을 수는 없었거든요. 49제가 끝나자마자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찾아왔어요. 그동안 며느리가 주로 왔었는데 이번엔 아들까지 함께 온 걸 보니 뭔가 큰 얘기를 하러 온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아들은 옆에서 눈빛 한 번 마주치지 않고 고개만 숙인 채 앉아 있더라고요. 어머님, 49제도 끝났으니 이제 재산 분할을 해주셔야죠. 아니면 어머님까지 돌아가시고 나면 자식들 재산 싸움 나고 파탄 나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재산 분할이라니 내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죽으라고 고사 지내는 거니? 남편 장례를 치른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권리로 재산 분할을 해달라 말라 하는 건지 화가 났습니다. 며느리는 제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어갔어요. 요즘은 미리 재산 증여하는 추세예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님까지 돌아가시면 분쟁 생기잖아요. 그제서야 상현이가 고개를 들고 말하더군요. 엄마, 저희가 이 집에 들어와서 모시고 살게요. 재산 분할해 주시면 엄마 노후는 저희가 책임질게요. 그 편이 엄마한테도 좋잖아요. 제 마음속에서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어디까지 하나 보려고 지켜보는데 그런 속도 모르고 며느리는 또 말을 했어요. 어차피 집은 상현 씨 몫이니까 지금 넘겨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들한테는 이미 제 집이 자기들 것이었던 거죠. 그제서야 며느리가 꼬박꼬박 찾아와 반찬을 해주고 살갑게 굴던 이유가 그제야 속이 보였습니다. 내가 왜 죽어서 너희한테 유산을 남겨줄 거라고 생각하지? 너희가 뭐라고? 너희한테는 충분히 집도 해주고 어려울 때 돈도 해줬는데 하나밖에 없는 집까지 뺏어가겠다고. 니들이 그러고도 사람이니? 그랬더니 며느리가 독이 올라 말했습니다. 어머님, 죽어서 돈 싸들고 갈 거 아니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생각도 할 겨를도 없이 말이 먼저 나갔어요.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참았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손끝부터 온몸이 떨렸어요. 시아버지 부조금을 훔쳐간 것도 모자라서 이젠 내가 살 집까지 훔칠 생각이니? 그래, 죽어서 돈 싸들고 못 간다. 그래도 너희한테는 안 줘. 내가 다 쓰고 죽더라도 너희한텐 절대 못 줘. 평생을 살아오면서 너희처럼 염치도 양심도 없는 사람들은 처음이다. 내가 지나가는 거지한테 너희한테 해준 거 반만 해줬어도 평생 대접받으며 고맙다는 소리 듣고 살았을 거다. 자식 잘못 키운 대가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참았다. 너희들은 이젠 자식도 아니야. 그때 며느리가 급해진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저희 대출 받은 건 어쩌라고요? 그제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외제차며 성형이며 다 대출로 한 것이 이 집을 믿고 저질러 놓은 일이었더라고요. 누가 대출 받으라고 했니? 니들이 썼으니 니들이 감당해야지. 아들은 그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더 화가 났어요. 언제나 그랬어요. 아내 눈치만 보고 무기력하고 결혼 전 그 당당하고 똑부러진 아들은 온데 간데 없고 제가 평생 정성껏 키운 아들이 이런 모습이라니. 당장 나가라. 다신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는 내보낸 후 문을 닫고 나서도 한동안 밖에서 뭔가 얘기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들이 떠난 후 소파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때까지 참고 있던 게 다 터져 나온 것 같았어요. 금지옥엽으로 키운 아들이 어쩌다 이렇게까지 망가졌나 싶어서 속에 돌덩이가 들어찬 듯 답답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과 함께 아들도 놓아야 했습니다. 더 이상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로 한 거죠. 그날 밤 저는 제주도에 있는 남동생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제주도로 내려가고 싶다고 했더니 동생은 아니어도 혼자 있지 말고 내려오라며 따뜻하게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누나, 언제든지 와요. 방 하나 비워둘 테니까 가볍게 오기만 하면 돼요. 바다도 보고 같이 살아요. 동생의 목소리가 참 따뜻했어요. 이런 게 진짜 가족이구나 싶었죠. 제주도 그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더 이상 자식 때문에 속 끓이지 않기로 했어요.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을 살 차례였습니다. 그날 밤 남편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여보,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물론 대답은 들리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정자야, 이제 너를 위해 살 때가 됐어. 라고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깨어나니 마음이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40년 동안 이 집에서 살아왔는데 떠난다고 생각하니 두렵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큰 해방감이 느껴졌어요. 이제는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할 때였습니다. 제주도로 이주할 계획을 세웠어요.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었거든요. 동생이 있는 제주도, 그곳에서 바다를 보며 살면 어떨까 생각하니 가슴이 뛰었어요. 75살에 느끼는 새로운 설렘이었어요. 먼저 부동산에 연락해서 집을 내놓았습니다. 동탄 집값이 많이 올라 생각보다 좋은 가격에 팔 수 있다고 했어요. 딸들에게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두 딸은 오히려 잘했다고 말해줬어요. 엄마, 정말 잘 결정하셨어요. 거기서 편하게 사세요. 이사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희도 행복해요. 오빠 일은 신경 쓰지 마세요. 딸들이 그렇게 말해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역시 딸들은 달랐어요. 진짜 제 마음을 아는 건 이 아이들이었어요. 미진이와 수진이는 주말마다 와서 짐 정리를 도와주었어요. 40년 동안 모은 살림살이를 정리하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사진과 몇 가지 소중한 물건만 챙기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을 통해 보니 아들과 며느리가 또 찾아온 것이었어요. 이번에는 어쩐지 미소까지 띠고 있더군요.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인터폰으로만 대화했어요. 엄마, 죄송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어머님, 문 좀 열어주세요. 저희가 잘 모실게요. 며느리 수명이의 가식적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내가 너희랑 살고 싶어 할 거라고 생각하지? 내가 마지막으로 분명히 말할게. 더 이상 여기 찾아오지도 연락도 아는 척도 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가 입원했을 때 난 자식 하나 잃었다. 이제 너희는 내게 자식도 아니고 나도 너희 엄마가 아니야. 내가 죽어도 장례식엔 오지 마라. 너희한테 남겨줄 것도 줄 마음도 없다. 인터폰 너머로 상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그래도 우리가. 말없이 인터폰을 끊었습니다. 그들이 한참을 문 앞에서 소란을 피웠지만 결국 돌아갔습니다. 운 좋게 집 매매는 빠르게 진행됐어요. 생각보다 좋은 조건으로 팔렸고 모든 계약은 딸들의 도움으로 잘 마무리됐습니다. 그렇게 집을 팔고 떠나기 전날 밤 40년을 살았던 집의 구석구석을 돌아보았습니다. 아이들을 키웠던 방, 남편과 함께 TV를 보던 거실, 많은 추억이 서려 있었지만 더 이상 그 시절에 머무르기보다 내 앞날을 보고 싶었어요. 아침 일찍 딸들이 차로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엄마, 새 출발을 응원해요. 자주 찾아갈게요.
미진이와 수진이의 따뜻한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집을 나서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홀가분했어요. 꼭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저도 이제 저를 위한 삶을 살 차례였으니까요. 제주도에 오니 동생이 공항까지 마중 나와서 반갑게 맞아주더라고요. 누나, 잘 오셨어요. 이제 편하게 지내세요. 동생 집에서 며칠 지내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에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아마 집에 갔다가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란 모양이었어요. 엄마, 집이 왜 그렇게 됐어요? 어디 계세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아빠가 병원에서 생사가 오갈 때도 한 번 찾아오지 않더니 이제 와서 뭘 어쩌겠다는 거니? 더 이상 연락하지 마. 그만하자.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곧이어 전화번호도 바꿨어요. 이제 정말 모든 것을 새롭게 정리할 시간이었습니다. 딸들에게만 새 번호를 알려줬어요. 이제 아들과는 연락할 일도 없을 거예요. 그렇게 한 달 뒤 동생의 도움으로 근처에 텃밭이 딸린 작은 집을 구했어요. 너무 오래 신세 지기도 그렇고 혼자 지내고 싶었습니다. 작지만 소박하고 아늑한 집이었어요. 마당에는 작은 텃밭도 있어서 상추랑 고추, 토마토 같은 것도 심을 수 있었죠. 무엇보다 조용하고 평온했어요. 동네를 둘러보다가 복지관이 있길래 한번 들러봤어요. 그저 어떤 곳인가 궁금해서 들어가 본 건데 어쩌다 보니 노인분들 식사 배식 봉사를 맡게 됐죠. 처음엔 심심해서 시작한 일이었는데 생각보다 보람이 있더라고요. 텃밭에서 기른 상추와 고추로 반찬도 만들어서 가져다 주면 다들 좋아해 주셨어요. 고생 많으세요. 오늘 반찬 맛있네요. 고마워요. 그런 말들을 들으면 기분이 좋았어요. 누군가에게 고맙다는 소리를 듣는다는 게 이렇게 좋은 일인지 몰랐어요. 서울에 있을 때는 누군가를 위해 뭔가를 해줘도 당연하다는 듯이 받기만 했는데 여기서는 작은 일에도 고마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미진이나 수진이가 전화를 해요. 안부도 묻고 제주도 생활은 어떤지도 묻고요. 엄마, 제주도 생활은 어떠세요? 몸은 괜찮으시고요? 응, 괜찮다. 여기 공기도 좋고 사람들도 착해. 다행이에요. 저희도 곧 놀러 갈게요. 딸들과 대화를 나누고 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정말 행복해요. 이런 게 진짜 가족이구나 싶어요. 아들 소식은 모릅니다. 궁금하지도 않고 굳이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아들이다 보니 잘 살기를 바랄 뿐이에요. 저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텃밭에 물을 주고 창문을 열고 바다를 봐요. 멀리 푸른 바다를 보면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오후에는 복지관에 가서 봉사하고 텃밭을 돌보거나 동네를 산책하는 단순한 일상이지만 참 행복합니다. 이제야 사람 사는 것 같아요. 그동안은 남편을 위해, 자식을 위해, 손주를 위해 살았지만 정작 내 삶은 없었던 거죠. 희생만 하다 보니 제 자신이 누군지 느낄 새도 없이 살아온 거예요. 지금은 내가 나로 사는 것 같아서 매일이 새로워요.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삶은 참 아이러니하다고요. 가장 큰 상처가 저에게 가장 큰 자유를 선물했으니까요. 아들과 며느리의 배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도 끝까지 그 집에서 희생만 하다 생을 마감했을지도 모릅니다. 75년을 살면서 이제야 진짜 나를 위한 삶을 시작한 것 같아요.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이에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요. 누군가는 80세에 시작하고 누군가는 결코 시작하지 못합니다. 저는 이제야 알았어요. 내가 나로서 살아가는 법을요. 제주도의 따뜻한 햇살 아래서 오늘도 저는 나만의 행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진솔한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 저도 참 궁금합니다.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오늘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